안녕하십니까? 지적 탐구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보통 이 단어는 자기 자신에게 과도하게 몰두하는 부정적인 성향을 묘사할 때 사용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즘은 무조건 나쁘고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지적인 여정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놀랍게도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은 건강한 나르시시즘이야말로 정신건강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건강한 자기애가 우리 내면의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안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가치, 즉 자기 가치감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능도 수행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과 자신감의 근원 역시 바로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자존감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나르시시즘은 우리가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현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내가 어디까지이고 세상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는 것, 이 경계 설정 능력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만 쏟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향해 건강하게 투자하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만약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정신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정신질환의 배경에는 이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부재하거나 병적인 형태로 변질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르시시즘은 우리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마치 키나 성격처럼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즉, 나르시시즘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건강하게 발현되느냐 병적으로 발현되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안정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자신의 경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를 하나의 연속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나르시시즘 없이는 진정한 정신건강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신건강 없이는 건강도 없다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내면 상태는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상이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은 이름 그대로 통계적인 척도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특정 행동이나 특성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을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 사회 환경, 문화적 기대, 신념,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합니다. 즉, 정상은 심리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성물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건강은 심리학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심리학계에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판단할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아 동조성입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습에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능성입니다. 가정, 직장, 친구 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환경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원만하게 기능하고 있다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이 두 가지, 즉 스스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잘 기능한다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세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현실 검증 능력입니다. 이 세 번째 기준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매우 행복하고 사회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나폴레옹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정체성에 매우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증적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평소에는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꾸리며 완벽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걸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의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실을 제대로 검증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개입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현실 검증 능력이 결여되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능력, 즉 자기 효능감이 감소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니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스스로 행복하고 기능적으로 완벽해 보여도 현실 검증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건강의 필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현실 검증이라는 기준은 매우 민감하고 논쟁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준을 정신건강의 정의에 포함시킨다면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병리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종교적 믿음은 객관적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심리학계가 이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를 주저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실 검증을 핵심 잣대로 삼는 순간 종교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 이념이나 사회 운동까지도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특정 이념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며 현실을 왜곡했던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극단적인 공유된 환상이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현실 검증이라는 잣대는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미끄러운 경사면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특정 신념을 가진 집단을 병리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과학적 엄밀함을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개인의 사회와 문화권 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사회나 문화 전체는 결코 정신적으로 병들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나치 독일의 예처럼 사회 전체가 병리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대한 집단, 즉 사회의 정신건강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정상이라는 통계적 기준은 여기서 한계를 드러냅니다. 기준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치 독일 안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행동이 정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준틀을 서유럽 전체로 넓히는 순간 나치 독일은 명백히 비정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나 과거 수백 년간 쇄국 정책을 펼쳤던 일본처럼 고립되어 자급자족하는 사회는 외부 세계의 평가나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자신들만의 정상과 건강을 정의하고 그것을 유지할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부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안한 세 가지 기준, 즉 행복감, 기능성, 그리고 현실 검증 능력은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행복한가? 그들은 사회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그 사회는 잘 기능하고 있는가? 경제는 성장하고 사회 기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으며 교육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사회는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거대한 환상 위에 세워져 있는가? 어떤 사회가 환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구성원들이 잠시 행복감을 느끼고 사회가 그럭저럭 기능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세 번째 기준인 현실 검증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정신 건강의 정의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합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는데 어떤 사회가 이를 전면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사회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정신적으로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무엇이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현실 검증을 정신건강의 핵심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을 도입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병든 사람들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고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사회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건강과 병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진정한 정신적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행복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넘어 내가 발딛고 선 이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그 능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